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기초통계량 챕터 2입니다. 기초통계량은 말이죠. 기술통계량이라고도 불립니다. 그래서 기초통계량, 기술통계량. 그래서 기술이라는 거를 갖다가 우리가 알고 들어가야 되죠. 자, 일단 먼저 간단하게 훑어보겠습니다. 자, 기초통계량. 자, 기초통계량이라는 거는 이제 통계량 자체가 표본을 분석해서 얻어지는 수치입니다. 표본을. 그러니까 모집단이 아니라 표본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놓으시고요. 자, 이거를 우리가 기술 통계량 이렇게 얘기한다 그랬었잖아요. 기술. 자, 기술이라는 거는 descriptive. 그러니까 어떤 걸 설명한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기술 통계량의 종류를 갖다 보면은, 자, 설명을 한다라는 건 뭘 설명하는 거냐면 표본을 설명하는 겁니다. 표본을 왜 설명하냐면 모집단에서 우리가 표본을 뽑았잖아요. 근데 이 표본은 모집단을 잘 설명해 주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모집단을 대표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성격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기술 통계량으로 표본을 설명해서 모집단과 같다, 거의 같은 수치를 뽑아낼 수 있는 그런 표본이다라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여기서는 우리가 대표적으로 산포도라는 걸 어느 정도 흩어져 있는 거, 그다음 중심 경향들을 표현하는 대표값, 그 다음에 표본의 ht짐 정도를 표현하는 그런 표현을 갖다가 우리가 확인하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좌우가 데이터가 수집이 돼야 되는데 그게 어느 정도 쏠려 있는지, 그 비대칭도라는 걸 하고요. 이 기술 통계량은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대표값, 산포도, 비대칭도 이렇게 나누는데 이걸 갖다가 우리가 일단 살펴보게 되면은 우리가 대표값, 중심경향 측정치라고도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데이터들 자체가 표본의 중심을 이루는 값이 어느 정도 될 것인가. 그래서 데이터들 전체를 갖다가 대표할 수 있을 만한 값. 보통 평균이 많이 이용을 하게 되죠. 평균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 등교 시간이 얼마나 걸려? 이러면 우리가 머릿속으로 평균을 계산을 해내잖아요. 그럼 평균. 그 다음에 평균 말고도 쓸 수 있는 게 중위수라는 게 있고 최빈수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4분위수라는 게 있어요. 자, 이걸 갖다 우리가 오늘 다 알아볼 거고요. 이 표본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대표가 되는 그런 값이 있다라면 이 값만 가지고도 우리가 표본의 성격이 이렇구나 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표본이 평균이 다 똑같아요. 어떤 표본을 두 개를 뽑았는데 전부 다 평균이 똑같아요. 그러면 이걸 갖다 구분을 할 수가 없잖아요. 자, 그런 경우에 우리가 모조적으로 어느 정도 퍼져 있는지, 데이터들이 퍼져 있는지를 갖다 확인하는 게 우리가 산포도 혹은 분산도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보통 표본이라고 하면은 그 표본에 있는 데이터들이 우리가 딱 뽑아서 보면은 이렇게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 이렇게 좌우가 대칭, 평균을 중심으로 해서 좌우가 대칭이 되면 좋은데 이게 이렇게 쏠려 있다거나 아래쪽에 쏠려 있거나 혹은 위쪽에 이렇게 쏠려 있거나, 자, 이렇다라면은 우리가 평균을 안다 하더라도 이 데이터의 특성을 잘 모르겠죠.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우리가 좌우가 대칭이냐 아니냐, 왼쪽으로 쏠렸냐 오른쪽으로 쏠렸냐, 이걸 갖다 확인하는 게 우리가 비대칭도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조금 더 상세하게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초 통계량의 개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자, 통계량, 요거는 표본을 분석해서 얻어지는 수치죠. 그러니까 모수와 통계량, 이렇게 해서 모수는 모집단에서 얻어지는 수치고 통계량은 우리가 표본에서 얻어지는 수치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모수를 잘 모르기 때문에 통계량을 갖다 계산해서 모수를 추정한다라고 우리가 설명을 했었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통계량은 표본에서 나오는 거다. 자, 이 표본에서 나온 수치를 가지고서 이 표본을 설명해 주는 거죠. 자, 설명은 당연히 이 기술의 대상은 표본이 될 거고요. 이 표본을 갖다 설명하는 이유는 왜 설명하느냐? 모수를 추정해서 문제가 없다라는 걸 갖다 설명하는 기초 자료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기초 통계량, 기술 통계량의 종류를 보면은 산포도 얼마나 퍼져 있는가, 중심을 기준으로 얼마나 퍼져 있는가를 갖다 확인하는 거고, 그다음에 비대칭도 좌우로 쏠려 있는 거 방금 확인했었죠. 자, 요걸 갖다 우리가 확인을 할 겁니다. 자, 일단 중심 경향 측정치에 해당하는 대표값을 갖다 먼저 보죠. 자, 이 대표값, 자, 여기서 여러분들 이렇게 설명이 이렇게 써져 있는 것들은 문제가 나온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과거에 1회부터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좀 기초적인 내용들은 지금 잘 나오지 않는 경우가 있지만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자, 들어가 보죠.
자, 데이터들을 분석해서 표본의 중심을 이루는 값이 어느 정도가 될 것인지를 구한 거. 자, 그래서 데이터들의 중심을 이루는 값 기준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당연히 달라지겠죠. 그거의 종류가 먼저 첫 번째 평균이 있습니다. 평균도 보면은 표본에 해당하는 평균은 모집단의 평균과 동일하다고 여겨집니다. 자, 이렇게 동일해야지만 제대로 된 그런 표본을 갖다 설정하게 된 것이고, 그거를 대상으로 해야지 될 거야. 그거를 대상으로 우리가 설명을 해야지만 우리가 좋은 통계량이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통계의 평균은 뭐냐면 이상치라는 게 있어요. 아웃라이어라고 하는데, 이상치라는 거는 뭐냐면 우리가 어떤 데이터들 갖다 쭉 뽑아가지고서 그래프를 이렇게 쭉 그려봤는데, 이렇게 그대로 요 선상에서 나오면 좋은데 이렇게 틱 튀어나오거나 혹은 뭐 마이너스로 돼 있다거나 뭐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아주 평범하지 않은 거 데이터 중에서도 이런 걸 우리가 이상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평균에 영향을 많이 주겠죠. 자, 그래서 측정 수준에 따른 집중 경향 측정치라고 해가지고서 명목 변수는 집중 경향치인 최빈 값으로,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나오느냐. 자, 서열 변수에 대해서는 사칙 연산이 불가능합니다. 자, 이 평균의 종류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거, 우리 고등학교 때 수학 때 산술 평균, 기하 평균, 조합 평균 이러면서 우리 수학 시간에 배웠었잖아요. 그 중에서 산술 평균입니다. 자, 산술 평균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 아는 거예요. 다 더해서 몇 개인지 그 숫자로 나눠주는 거. 자, 산술 평균의 특징을 갖다 우리가 보게 되면은 산술 평균으로부터 관찰한 값과 데이터들의 편차의 합은 다 0입니다.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다 0이 되겠죠. 자, 그리고 자료의 좌우 분포가 대칭이면은 산술 평균과 중위수는 똑같습니다. 중앙값이라 그러는 거죠. 중위수, 중앙값. 자, 이 대표치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됩니다. 자, 이제 그 다음은 이제 기하평균입니다. 기하평균은 이제 주로 평균 변화율 혹은 평균 성장률, 경제 성장률 이런 비율을 구할 때 사용하는 그런 수치가 될 거고요. 여러 개의 수를 갖다가 연속으로 곱한 측정치의 개수만큼 그러니까 제곱근으로 구합니다.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시계열 변동 자료를 갖다가 대표값으로 하기에 적당하죠. 그러니까 자료의 변동을 갖다가 나타내는데 아주 좋습니다. 공식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기하평균 자체가 계산이 복잡하기 때문에 로그 함수를 갖다가 대수 함수로서 취해서 우리가 계산을 합니다. 측정치에 0이나 음수가 있는 경우에는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조합평균이에요. 자, 조합평균은 이렇게 공식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양수인 n개의 측정치를 갖다 역수로 해서 산술 평균을 구한 다음에 다시 역수를 나타내는 거. 역수로 해서 평균 구하고 다시 역수를 나타내는 거. 자, 그 다음에 조합 평균은 가속 현상, 그래서 평균 속도를 구하는 것처럼 시간 비율의 평균, 그 다음에 표본 측정치의 극단값을 갖다 줄여가지고 균형된 자료를 갖다 만드는데 사용이 됩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산술 평균과 기하 평균과 조합 평균의 특징이 있죠. 산술 평균, 그 다음에 기하 평균, 조합 평균에 해당하는 등호가 산술 평균이 제일 크고, 그 다음에 조합 평균이 제일 작게 이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자, 단 여기서는 A, B가 실수여야 됩니다. 이 내용은 이제 참고만 하시고요. 시험에 이게 잘 나오지는 않았었어요. 그러니까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절사평균이라는 게 있어요. 절사평균, 우리 고등학교 때까지는 보이지 않았었는데, 이건 뭐냐면, 표본 측정치들 중에서 편차가 큰 극단치가 있을 때, 이때 산술평균이 활용이 참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아웃라이어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되니까, 그래서 상위, 하위 일정 부분을 갖다가 끊어내고, 없애버리고, 사용을 하는 거. 요거 시험 문제 한번 나왔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위수라는 거예요. 중위수 평균보다도 더 많이 나왔습니다. 요게 우리가 부를 때 중앙값, 중앙치, 중간값 이렇게도 부르거든요. 자, 그래서 중위수는 n개의 관측치를 갖다가 그냥 순서로 크기 순서대로 그냥 늘어놨을 때 그냥 가장 가운데 있는 값, 자, 요걸 갖다 선택을 하면 됩니다. 자, 중위수는 도수 분포가 비대칭이고 극단치들이 있을 때보다 더 적절한 중심 성향 척도가 되는 거죠. 평균에 비해서 극단치 영향을 적게 받고요. 극단치가 있다 하더라도 중앙값은 더 중앙값이니까, 자, 이럴 때는 평균보다 더 좋은 대표값이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 표본의 개수가 홀수라면 그냥 여기에 해당하는 딱 중간에 있는 거
그냥 선택을 하면 되고요. 짝수라면은 제일 가운데 있는 거 두 개 있잖아요. 가운데가 빈 공간이 될 거니까 좌측이 하나, 우측이 하나, 그걸 갖다가 더해서 그냥 2로 나누어서 계산을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중위수를 갖다 구하는 거 한번 예제를 한번 볼까요? 자, 위에 보면 1, 3, 3, 6, 7, 8, 10 해가지고서 이게 이렇게 딱 보면은 3개 기준으로 가운데 딱 있죠? 자, 요거와 그 다음에 1, 2, 3, 4, 5, 6, 7, 8 해가지고서 여기가 중간이네요. 자, 요런 경우 보면은 자, 첫 번째 당연히 6입니다. 가운데 있는 숫자니까. 근데 여기에서 보면은 4와 5 딱 중간이죠. 그러니까 이거 더해서 4.5 요렇게 우리가 계산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최빈수예요. 최빈수는 중심경향 측정치로서 한 개 이상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데이터가 아까 여기서도 봤었죠. 보면은 데이터들이 딱 나오는 것들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측정할 때마다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 개 이상 나타날 수가 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을 기억하시고요. 이 측정치 중에서 가장 많이 나타난 값, 자, 도수분표상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계급의 값을 말하는 겁니다. 또 자료 중에서 평균이나 중위수를 갖다 구하기 어려운 경우에 이걸 많이 활용을 해요. 자, 예를 들어서 혈액형, 자, 요거는 아주 잘 나오는 그런 문제예요. 혈액형 같은 경우에는 평균 값을 갖다 구할 수가 없잖아요. 이제 이런 경우에는 그러니까 보통 명목척도나 서열척도 같은 경우에는 몇 번씩 나왔느냐, 자, 그걸 갖다 측정하는 경우가 많죠. 극단치 영향값이 전혀 없고요. 계급이 존재하는 경우에 훨씬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예를 한번 더 들어볼까요? 자, 보면은 1, 2, 5, 5, 6 그래서 이렇게 쭉 봤을 때 여기서 최빈수는 뭡니까? 여기서 보면 5가 제일 많이 나왔죠. 그러니까 5가 3에 나타났기 때문에 답은 5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분위수라는 거예요. 이거 평소에는 일상적으로 잘 사용하지 않는 이제 그런 개념이죠. 자, 근데 이건 보면은 측정값을 작은 것부터 오름차순으로 우리가 큰 순서대로 쭈루루룩 배열을 한 다음에 누적 백분율, 그래서 4등분한 값의 그 점의 수치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1, 4분위수는 누적 백분율 25%에 해당하는 거, 2, 4분위수는 중위수와 동일하게 되는데요. 50%에 해당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제 3, 4분위수는 75%에 해당하는 거, 4, 4분위수는 100%에 해당하는 값. 자, 자료에 이상치가 존재하지만 그래도 비교적 안정적인 산포의 측도를 나타냅니다. 자, 이런 것들은 다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따로 이렇게 그 글자를 갖다 표현을 해놨습니다. 책에는 당연히 이게 어느 정도 중요한지 그 수치까지 지금 다 표시가 되고 있어요. 자, 근데 1, 4분위수나 3, 4분위수가 산포의 측도를 나타내는 건 아닙니다. 자, 4분위수 범위라는 것도 나와요. 4분위수가 범위로서 3, 4분위수와 1, 4분위수의 차이, 그러니까 3, 4분위수 마이너스 1, 4분위수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범위라고 표현을 하는데 요게 이제 중심 위치를 나타내지는 않습니다. 자, 요게 그대로 여러분들 보기로 나올 거예요. 시험 문제예요. 자, 그거 여러분들 확인을 해 주시고요. 자, 여기서 1, 2, 4, 4 이렇게 숫자가 있는데 여기에서 4분위수 구해보래요. 자, 어떻게 구하면 되겠습니까? 자, 1, 4분위수부터 한번 구해볼까요? 자, 1, 4분위수는 우리가 4개를 기준으로 우리가 하니까 첫 번째에 해당하는 거요. 그러니까 3.n개에 해당하는 거, 자, 3.25의 위치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4-2에 해당하는 간격이 있고요. 요거니까는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숫자인 2로부터 0.25 떨어져 있다는 의미예요. 그렇기 때문에 2 더하기 2 곱하기 0.25 이렇게 하면은 2.5 이렇게 표시가 되잖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 4분위수에서 보면은요. 자, 여기서 해당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구해서 6.5에 해당하는 위치예요. 그래서 7-6에 해당하는 간격이 있고요. 여섯 번째 숫자인 6입니다. 자, 6으로부터서 0.5 떨어져 있다는 그런 의미.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면 6.5가 계산이 됩니다. 3, 4분위수는요. 자, 여기서 9.75의 위치죠. 이렇게 계산이 그대로 되니까는요. 자, 10-9. 자, 요거에 해당하는 위치죠. 자, 여기서 아홉 번째 숫자인 9로부터 0.75 떨어져 있다는 의미. 그래서 이렇게 계산해주면 9.75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아까 봤던 4분위수 범위는 3, 4분위수 마이너스 1, 4분이라 그랬죠. 그걸 딱 그대로 해보면은 3, 4분위 숫자에 해당하는 거 요거. 그 다음에 그 1, 4분위 숫자에 해당하는
숫자 3.25가 아니고 이게 2.5가 돼야 되겠네요. 2.5. 그러니까 여기는 몇입니까? 7.25 이렇게 돼야 되겠죠. 자, 우리가 1사분위수부터 한번 구해볼까요? 자, 이걸 갖다 우리가 Q1이라고 했어 놓고, 보죠. 그럼 4분의 N 플러스 1이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뭐였었어요? N이 총 12개잖아요. 12개 플러스 1 해서 4로 나누면, 자, 요거는 13을 4로 나눈 거랑 똑같고, 요건 3.25가 됩니다. 3.25가 됐는데, 자, 이렇게 우리 3.25가 계산이 됐는데, 자, 거리 3.25가 어디 있는지 보세요. 여기에 이렇게 있죠. 여기에. 자, 여기에서 보니까는 요 두 3.25에 해당하는 거에 해당하는 거리가 어떻게 돼요? 4-2죠. 자, 요 4-2는 2잖아요. 자, 그러니까 요걸 갖다 계산할 때 어떻게 계산을 하냐면 2. 왜냐면 요 2, 요거 더하기, 그 다음에 여기 우리가 거리가 2잖아요. 거기에 곱하기 0.25. 자, 이렇게 계산하면 우리가 2.5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Q2 계산해야 되겠죠. Q2 계산할게요. 자, 이거 두 번째 거니까 이렇게 계산을 하고, 그 다음에 4로 똑같이 나눠주고, 여기서 n 플러스 1 이렇게 해주면 똑같이 2 곱하기 4분의 13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요거는 6.5가 됩니다. 자, 6.5에 해당하는 거 6.5 요 사이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거리를 갖다 계산하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7 마이너스 1이 7 마이너스 6이 되는 거죠. 해당하는 거. 그러니까 거리는 1 이렇게 되는 거고요. 요것도 다시 또 계산을 해보면 여기서 해당하는 거 6이죠. 6. 여기서 6을 갖다가 놓고 6 더하기 거리는 1이죠. 곱하기 0.5. 왜? 2, 4분위 수니까 50% 해당하는 거잖아요. 그 계산해보면 6.5가 계산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3, 4분위 수에 해당하는 Q3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Q3는 3 곱하기 4분의 N 플러스 1 이렇게 계산하게 되면 똑같이 3, 13을 4로 나눠준 게 된 거고요. 요걸 계산해보면 우리가 몇이 나오냐면 9.75가 나옵니다. 자, 9.75에 해당하는 거 여기서 보니까 여기도 우리가 1이죠. 여기서 해당하는 거니까. 자, 그러면은 해당하는 거 10-9. 자, 요거는 1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나온 숫자가 9였었죠. 9 더하기 거리에 해당하는 거 1 곱하기 0.75. 3, 4분위 수니까요. 요거 계산을 해주게 되면은 9.75가 됩니다. 자, 그럼 우리 요게 우리가 여기까지만 4분위 수를 구하는 거는 다 끝났는데 범위를 한번 4분위 수 범위를 한번 볼게요. 범위는 뭐라 그랬었습니까? 우리가 Q3 마이너스 Q1. 자, 이렇게 하니까 Q3 뭐였었어요? 9.75 마이너스 Q1은 뭐였었습니까? 2.5 이렇게 나왔네요. 그럼 답은 7.25. 자, 요게 4분위 수 범위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대표값이라는 걸 알아봤거든요. 자, 이거 대표값은 이제 서로 표본이 다른 경우에 대표값이 똑같다라면 비교하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이 표본이 어떻게 생겼는지, 어떻게 분포를 하고 있는지 이걸 갖다 보는 게 우리가 산포도입니다. 산포도 자체는 대표값을 기준으로 해서 자료들이 어떻게 분포하고 있는지를 갖다 나타내는 지표고요. 수치로 당연히 표현이 됩니다. 수치가 작을수록 대표값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어떤 의미냐면, 자, 이렇게 분포가 나타나 있는데, 자, 이렇게 일반적인 게 아니라 이 수치가 작다라면 우리가 이렇게 서로 데이터가 이렇게 몰려 있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수치가 클수록 당연히 멀리 흩어져 있다라는 얘기죠. 자, 대표값으로서 우리가 표본의 성격을 표현할 수 있지만은 대표값은 중심 경향만 표현하고요. 산포도는 대표값으로 설명하지 못하는 부분, 이 퍼짐 정도, 자, 요거를 갖다 설명하기 때문에 우리 산포도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중심 경향도에 해당하는 대표값에 해당하는 수치는 쉽게 얻죠. 근데 측정된 데이터가 어떻게 분포하고 있는가, 그에 대해서 파악해야지만 이 데이터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 관측값들, 이 관측값에 해당하는 것들이 평균으로부터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가, 에 따라서 분산이 커지고요. 평균 편차의 총합은 0이 되는 겁니다. 평균 편차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어떤 측정치가 이렇게 있어요. 측정치가 이렇게 막 있는데 여기서 평균선을 걷어요. 이렇게 좀 어렵나요? 자, 우리가 영어 성적, 수학 성적을 갖다가 우리가 하나를 갖다 놓고 보자고요. 자, 영어 성적 100점, 수학 성적 0점. 자, 이렇게 돼 있는 거 평균을 보면 우리가 50이죠. 50. 그다음에 다른 사람을 보니까는 50점, 50점. 자, 이렇게 보니까 이것도 평균이 50입니다. 자, 총합이 0이다라는 이 개념은 어떤 개념이냐면 우리가 표본을 갖다 뽑았는데 표본이 하나는 70점, 하나는 80점, 하나는 또 70점, 또 하나는 80점 이렇게 나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평균이 얼마가 되죠? 75점이 나올 겁니다. 자, 여기서 75점을 기준으로 해서 여기서 봤으면 마이너스 5가 될 거고요. 여긴 플러스 5가 될 거고요. 마이너스 5가 될 거고요. 플러스 5가 될 거예요. 이거 다 더해주면 어떻게 되죠? 0이죠. 자, 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평균 편차의 총합은 0이다. 자, 이런 개념이고, 그 다음에 표준 편차는 분산의 제곱근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분산을 갖다 우리가 계산을 하게 될 건데 이따가 표준 편차 자체는 분산에다가 루트를 씌워준 요 개념이다 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을 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측정 수준, 어떻게 측정을 했느냐, 척도를 어떤 걸로 계산해서 측정을 했느냐에 따라서 보면은 명목 척도, 서열 척도, 등간 척도, 비율 척도, 이제 뒤에도 계속 또 나올 건데요. 보면은 명목 척도에 해당하는 건 최빈값만 존재합니다. 뒤에 그 척도를 갖다 배우게 되시면 아시게 될 거예요. 자, 기타 기술 통계량은 아무 의미가 없고요. 서열 변수에서는 3포도의 범위만 존재하고요. 등간 척도, 비율 척도는 범위, 4분 편차, 그다음에 분산, 표준 편차가 다 존재합니다. 요거는 일단은 킵해 놓으시고 나중에 척도에 대해서 배우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완전하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일단 넘어가시죠. 잘 이해가 안 되시면. 자, 그 다음 이제 범위라는 거예요. 자, 측정치로 이제 구성된 자료들 중에서 최대값과 최소값, 그 차이를 갖다가 내면, 그러니까 최대값 마이너스 최소값, 요게 범위입니다. 자료가 흩어져 있는 최소값부터 최소값부터 최대값까지 전체의 구간을 갖다 나타내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예제를 가지고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자, 1, 5, 3, 7, 6, 9 이렇게 자료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범위를 계산하면요. 최소값은 얼마죠? 1이죠. 최대값은 얼마입니까? 9입니다. 그러니까 최대값 마이너스 최소값 하면 당연히 8. 자, 요게 범위로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분산입니다. 분산. 자, 분산은 관찰값에서 관찰값들의 평균을 빼고 다시 제곱의 합계를 제곱을 한 다음에 합계를 다시 관찰값의 개수로 나눈 거. 자, 요거를 갖다가 우리가 분산이라고 하는데, 분산은 자료가 평균에 몰려 있을수록 값이 작아집니다. 왜냐하면 평균에 몰려 있으면은 그 차가 작게 되잖아요. 그 제곱을 해도 많이 안 벌어지지만 제곱을 하면은 차가 크다라면 엄청나게 커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평균에 밀집할수록 작아진다. 이렇게 해놓으시고요. 이 분산은 당연히 모집단에서 얻을 수 있는 분산, 그 다음에 표본에서 얻을 수 있는 분산, 모분산과 표본분산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자, 모분산이라는 거는요, 모평균과 모집단 개별 측정치의 차를 구하는 건데요. 공식은 우리 이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균을 먼저 구한다 그랬었죠. 구한 다음에 각 측정치들을 갖다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숫자로 나누는 거 이렇게 구하는데요. 표본 분산은 모집단을 기준으로 하지 않습니다. 표본을 대상으로 하는데 이거는 n으로 나눠주는 게 아니고 n-1로 나눠줘요. 그러니까 표본 요것만 다르거든요. 자, 요 다른 이유가 또 있는데 그 이유가 편향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자유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유도. 일단 예제를 가지고서 일단 표본 분산을 갖다 구해보면요. 일단 평균부터 구해야 된다 그랬었죠. 자, 평균이니까 2, 4, 7, 8, 9. 자, 5개 숫자를 더해줬으니까 평균이니까 5로 나눠줘야 되죠. 자, 그러면 이 값은 6이 나옵니다. 자, 우리가 구하는 건 분산이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했던 2에 대해서 평균을 빼서 제곱하고 4에 대해서 평균을 빼서 제곱하고 그 다음에 7에 대해서도 평균을 빼서 제곱하고 8에 대해서도 평균을 빼서 제곱하고 그 다음에 9에 대해서도 평균을 빼서 제곱을 하고 자, 이렇게 해서 뭐로 나눠준다고요? 평균은 5로 나눠줬지만 요건 n-1이잖아요. 그러니까 5-1, 4로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면 답은 8.5가 나옵니다. 8.5. 자, 이렇게 구하시는 겁니다.
자, 여기가 n-1로 되어 있잖아요. 자, 요 n-1로 되어 있는 요 이유는 제가 다른 동영상에서 따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쉬운 버전, 중간 버전, 그리고 다 유도를 해내는 과정은 요게 I자 보이시죠? I자. 자, 이렇게 생겨져 있는 I자 보일 거예요. 자, 그거 클릭해 주시면은 그 동영상으로 바로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분산의 특징은 자료가 평균에 밀집할수록 분산의 값은 작아진다라고 설명했죠. 그 다음에 자료가 모두 동일한 값이면 분산은 0입니다. 왜냐면 퍼져 있는 이유가 없잖아요. 퍼져 있는 숫자들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평균으로 다 그대로 나올 거기 때문에 평균 편차의 제곱은 다 평균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자, 편차 제곱의 평균입니다. 편차 제곱의 평균. 그 다음에 자료 측정치에 동일한 숫자를 더해도 분산은 변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더해 주더라도 똑같이 변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퍼져 있는 정도는 이상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표준 편차를 갖다 확인해야 되는데, 평균을 기준으로 해서 편차를 갖다 구하게 되면 음과 양으로 흩어지죠. 자, 총합이 다시 0이 됩니다. 이를 갖다 피하기 위해서 편차의 제곱을 하는데, 자, 수학적 계산에 의해서 제곱합에서 분산을 구했다라면 이 제곱을 해서 구한 거잖아요, 일부러. 자, 그랬다면 다시 풀려진 제곱이 돼서 부풀려진 현상을 갖다 없애기 위해서 다시 루트 제곱근을 갖다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루트를 씌워서 우리가 흩어짐을 표현한 거. 자, 요걸 갖다가 우리가 표준 편차라고 우리가 합니다. 자, 이 표준 편차는 자료의 흩어짐 정도를 나타내는 거고요. 당연히 산포도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중심 위치 척 또한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자, 요게 시험 문제로 자주 나와요. 요 내용이. 그리고 자료의 평균보다 크거나 작은 숫자를 갖다 더하면 분산과 마찬가지로 표준 편차 값이 작다라면 산포의 정도가 작기 때문에 표본 평균의 대표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 공식은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아까 분산 구했던 거랑 똑같죠? 분산 구했던 거에서 요거 루트 씌워준 거 외에는 다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예제를 한번 보게 되면은요. 2, 4, 7, 8, 9. 자, 요거에 대한 분산이 8.5가 나왔었죠. 그럼 요거에 대해서 제곱근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표준 편차는 루트 8.5. 자, 이거는 한 2.92 요 정도 나오게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평균 편차라는 거예요. 평균 편차. 평균 편차는 별 의미는 별로 없습니다. 왜냐면 이거 별로 잘 안 쓰거든요. 왜냐면은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데이터를 갖다가 나타낼 때 분산을 할 때 왜 제곱을 해줬습니까? 그 차이를 갖다가 다 더해주면 0이 되니까 0이 되는 걸 피하고자 우리가 분산을 갖다가 제곱을 해서 구한 거잖아요. 자, 이 퍼져 있는 정도를. 근데 평균 편차는 0이 되는 걸 갖다 피하기 위해서 제곱하는 것도 0을 갖다 피하는 방법이지만 절대값을 취해준다라면 0을 갖다 피할 수 있잖아요. 자, 그렇게 해가지고 구하는 게 평균 편차입니다. 근데 이 평균 편차는 안 쓴다 그랬어요. 그래서 시험 문제도 이건 안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왜 그러냐면 구하더라도 쓸 일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저기다 로그나 미적분을 갖다 적용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음수기 때문에요. 절대치에 해당하는 그런 것들이 없잖아요. 미적분을 갖다 붙이는 방법이. 그렇기 때문에 활용도가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안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게 있다라고 여러분들 알아두시고, 자, 평균 편차 일단 예제를 갖다 놓고 구해보면은요. 평균을 갖다 구했어요. 평균을 구해보니까 6입니다. 자, 6인데 아까는 다 제곱을 해서 했었잖아요. 근데 이거 절대치로 해가지고 만들어 보면 2.4 이렇게 나온다. 자, 요거까지만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아주 중요한 변이계수, 변동계수라는 거예요. 변동계수 여러분들 꼭 알아놓으셔야 됩니다. 여기 시험 문제가 엄청나게 나옵니다. 거의 매번 나온다고 보셔도 돼요. 요거는. 그래서 이거는 어떤 내용이냐면 표준 편차를 평균으로 나눈 값입니다. 표준 편차를 평균으로 나눈 값. 자, 이렇게 보기가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요거 글자를 외워 놓으셔도 돼요. 그 다음에 평균의 차이가 큰 두 집단의 산포를 비교할 때 용이하다. 자, 이용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가장 많이 나온 문장이 요 문장입니다. 단위가 다른 두 집단 자료의 산포를 비교할 때. 자, 단위가 다른 두 집단 자료의 산포를 비교할 때, 작년에도 문제가 많이 나왔죠. 요 문제는. 자, 그렇기 때문에 요건 여러분들 꼭 외워놓으세요. 환찰치의 산포의 정도를 상대적으로 비교할 때 이용합니다. 그다음 변이계수가 작을수록 평균에 밀집되어 있고요. 중심위치 변화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변이계수는 특정한 범위값으로 나타나지도 않습니다. 어떻게 구하냐고요? 이렇게 구합니다. 평균으로 표준편차를 나눈다 그랬었죠. 그러니까 각각의
두 집단 자료를 갖다 이용할 때 하나의 집단에 대해서 평균으로 표준 편차를 나누고 또 다른 집단에 대해서 이걸 갖다 나누고 그래서 다음에 어떻지 요 수치들을 갖다가 서로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자, 비교를 해봐서 변이 계수가 작을수록 더 밀집돼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시는 겁니다. 자, 변동 계수 별로 어렵지 않죠? 자, 그래서 보면은 자, 요 문제가 한 2번, 3번 정도 나왔습니다. 똑같이 나왔어요. 자, 그래서 보시면 두 집단 평균과 표준 편차가 이렇게 평균과 편차가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어떻게 구한다 그랬어요? 이런 경우에는 자, 이렇게 평균으로 나눈다 그랬었죠. 그러니까 30 나누기 200, 20 나누기 130 이렇게 하면 각각 숫자가 나온다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가 아까 뭐라 그랬었어요? 자, 어떤 게 산포가 더 크다? 보면은 변이 계수가 작을수록 평균에 밀집되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예요? 어떤 게 작을수록 밀집되어 있으니까 요게 클수록 산포가 더 크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4분위 편차예요. 자, 4분위 편차는 우리가 자료를 오름차순으로 정리를 한 다음에 3, 4분위 수에서 1, 4분위 수의 차를 구하고 2를 나누어서 구한 수치를 갖다 얘기합니다. 4분위 수 범위랑은 다르죠. 요 다시 2로 나누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소수의 극단치로부터 영향을 받지를 않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렇고 이제 비대칭도입니다. 비대칭도. 어느 정도 쏠려 있는 정도를 갖다 나타낸다 그랬었죠. 비대칭도는. 자, 그래서 보면은 표본의 도수 분포에서 평균값에 대한 비대칭의 방향, 그다음에 어느 정도 쏠려 있는지 그걸 갖다 나타내는 거고요. 중심 경향 측정치, 그다음에 산포도를 통해서 표본의 특성과 산포의 정도를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표본의 분포에서 좌우가 서로 대칭이 아닌 경우, 자, 이런 경우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때 외도를 통해서 분포 곡선이 좌측이나 우측으로 쏠려 있는지를 설명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첨도, 뾰족할 첨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첨도 어느 정도 뾰족한지, 그러니까 병우리의 뾰족함 정도를 나타내는 걸 우리가 첨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외도와 첨도가 비대칭도를 갖다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외도는요, 보통 외도는 피어슨의 비대칭도라고도 하는데 자료의 분포가 어느 정도로 비대칭적으로 분포되어 있는가를 갖다가 나타내는 통계 지표입니다. 그리고 봉우리가 하나의 분포, 단봉 분포라 그러거든요. 이건 긴 꼬리가 우측에 있으면 양의 외도, 좌측에 있으면 음의 외도. 제가 이제 다음 슬라이드에서 그림을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은 비대칭도의 부호는 관측값 분포의 꼬리 방향을 나타낸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요. 당연히 산포의 정도와는 상관이 없고요. 분포, 봉우리의 치우침 정도, 어디로 치우쳐져 있느냐, 자, 그걸 갖다 나타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 회색 선이 우리가 양 좌우가 대칭인 거고요. 이 파란색 선을 갖다 우리가 보이는 겁니다. 자, 이 파란색 선, 이거 양의 외도거든요. 자, 우리가 아까 뭐라고 설명했었죠? 긴 꼬리가 우측에 있으면 양의 외도라 그랬죠. 자, 우측에 어디 있어요? 긴 꼬리 어디가 깁니까? 여기가 깁니까? 여기가 깁니까? 당연히 이쪽에 있죠. 우측에 있으면 양의 외도, 좌측에 있으면 음의 외도. 자, 여러분들 이해가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했을 경우에 우리가 이걸 갖다 복합적으로 한번 보자고요. 다 대칭이에요. 그러면 평균과 중위수, 최빈수는 전부 다 동일합니다. 여기서 다 맞아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외도가 0입니다. 근데 외도가 양의 외도예요. 양의 외도면 우리가 평균 요거잖아요. 평균. 그쵸? 이렇게 나타나는 건데 이 평균이 중위수보다 큽니다. 그리고 당연히 최빈수는 중위수보다 작게 나타나는 거고요. 자, 음의 외도 경우에는 반대로 나타나겠죠. 그 여러분들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피어슨의 비대칭도 계수라고도 한다 그랬었는데 이거는 뭐냐면은 표준 편차 대비 산술 평균과 중위수의 차가 어느 정도 떨어지는지를 나타내는 그런 수치입니다. 공식은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것도 이제 시험 문제가 한 3번, 4번 정도 우리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거 가능하면 외워주시고 아니면은 뭐 어떻게 합니까? 찍어야죠. 자, 그 다음에 첨도입니다. 첨도. 이게 일반적인 요 정도예요. 근데 요게 더 뾰족하게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첨도가 이렇게 3. 요거는 첨도가 낮죠. 그러니까 3보다 작다. 이건 3보다 훨씬 큽니다. 이렇게 나타내는 거예요. 자, 요 개념은 첨도는
자료 분포 곡선의 봉우리가 얼마나 뾰족한지를 나타낸다 그랬었죠. 자, 요 수치로. 근데 정규 분포 요거는 첨도가 3입니다. 요거는 꼭 외워 놓으세요. 요거는 시험 문제 나오나 안 나오나 이건 기본이니까 그냥 첨도가 3이면 정규 분포구나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이거보다 크면 뾰족하고 작으면 완만하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시간 좀 빠르게 나갔는데요. 여러분들 내용이 좀 많죠. 내용이 많은데 나오는 문제는 다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여러분들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또 그 문제를 또 풀 거거든요. 문제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